그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카페에서 한가로이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불안하고 쫓기고 뭐 토요일도 항상 회사 나와 있고. 가장 큰 거는 그거였어요. 근데 제 첫째 아이를 낳고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못하면은 비난받을까봐. 첫째로 태어나서 기대 같은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거를 받다가 이제 나중에는 스스로에게 그거를 막 이제 특정한 상황만 되면 숨이 안 쉬어지니까 당장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한 번 오고 나면 힘이 다 빠져버려서 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 2018년 약 75만 명에서 2025년 100만 명 이상. 우울, 불안, 공황, 중독, 대인기피. 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 문제를 겪는 인구 약 9억 명.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곳은 대한민국 서울. 그 안에 사는 나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다. 이렇게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20대의 나는 대인기피, 폭식, 우울과 기나긴 사투를 벌여야 했다. 이제는 벗어난 줄 알았는데 30대 초반부터는 죽음의 공포를 맛보고 온다는 공황장애가 시작됐다. 하수구 똥물이 역류하는 것을 간신히 막아둔 것처럼 상담과 약물 치료도 일시적이라고 느껴졌다. 지겹게 새어나오는 정신적 문제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양한 사람들 속 나를 찾는 이야기 프리오션.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심리적 문제의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이게 집게가 있어서 부탁드릴게요. 옷 안쪽으로 들어가게요. 네, 맞습니다. 그 송교 원장님을 언제부터 뵙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6년 됐고요. 제가 그 여러 가지 증세 때문에 이 동네에 있는 웬만한 정신과는 다 한번 가봤어요. 한 10군데 될 거예요. 여기 다들 약만 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돌고 돌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간 데가 이제 원장님네 병원이죠. 뭐 인격장애 진단이 나왔더라고요. 인격장애라는 말이 너무 생소해서, 그러니까 항상 뭐 불안하고 쫓기고 뭐.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거였어요. 그 병원에 제가 제 발로 찾아가게 된 계기가 제 첫째 아이를 낳고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 같은 아이가 될까 봐. 관계적으로는 어떠세요? 그 부모님하고의 관계. 그래서 그거를 제가 회복해 보려고 평생을 시도를 했죠. 내가 좀 괜찮아지고 에너지가 찬 것 같으면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서 얘기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 또 서로 대화하는 도중에 상처받고 또 깨지고 또 다시 또 그게 수도 없이 반복이 된 상태였다가 한 3, 4년 관계를 끊고 이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치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다시 시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원인이 궁금하거든요. 왜 안 돼요? 나 준비된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르시시스트 부모에 대한 이론을 접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 부모님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애가 있기 전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내가 애를 키우면서 분노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 예전에 내가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한 게 계속 이제 떠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우울감? 우울증 같은 게 좀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꾸 이렇게 무기력하고 그래서 누워있느라고 학교를 잘 못 가고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르는 거죠. 막 나는 글러먹었어. 내 인생은 망했다. 막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이제 첫째로 태어나서 그냥 좀 이렇게 기대 같은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게 당연한 것처럼. 동생분이 두 분? 한 분? 네, 2명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 뭔가 모자란 사람보다 나는 지금 이 자체로 완벽하지 않고 계속 뭔가 노력해서 좀 해야 되는 사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는 14년은 조금 힘들었을 때 최근 중에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힘들 때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좀 두렵고 뭔가 일을 제가 스스로 좀 저 스스로에게 되게 압박감을 줘서 그래서 형광 표시를 했는데 이제 20년 4월에 썼던 건데 그래서 마음의 지도 이제 갔다 와서 쓴 건데 목요일 날 술 마시고 버스에서 토한 다음에 자괴감에 금요일 내 폭식했다. 왜 난 폭식을 하게 되는가를 선생님과 이야기해봄. 그리고 가장 좀 고질적인 거는 폭식하는 좀 습관에서 배달 음식 시켜다가 이렇게 계속 먹고 그래서 살이 좀 엄청 막 쪘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때 자책하는 거는 에너지를 더 깎아 먹는 거기 때문에 모두 자책하지 말고 더 잘해주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술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지금은 잘 안 마시고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시니까 시끄러워. 한 캔 정도? 요새는 잘 안 마시고 거의 안 드시는. 오늘 선생님을 진료하면서 진료받으면서 이번 주 어떻게 지냈고 하는데 제가 되게 한계 많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설거지하고 이제 요리해서 먹고 배달 음식을 한 번도 안 시켜 먹고 일주일 동안 치료법이 좀 되게 특이하잖아요. 다른 병원에는 이게 없을 것 같고 맞아요. 오늘 당장이라도 뭔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저는 초창기 때 거의 30-40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원장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쭤봤어요. 이렇게 해서 환자 하루에 몇 명 보시냐고. 약도 처방을 웬만하면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변 관계도 되게 미니멀해졌어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모임을 가면서 그 타인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임의 필요성도 잘 못 느끼겠고 가족들한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마중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계속 내 자신을 알아가고 마중물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진리라는 거는 복잡하고 화려한 게 아니라 마중물처럼 간단한 거, 명확하면서도 간단한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의심이 많았죠.
아둔물요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가 없는 사람하고 저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 실랑이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은 나에게서 에너지를 받기를 원하고 나는 에너지를 주면서도 이게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래도 얘기하고 나면 뭐 에너지를 받으셨겠죠. 그랬으니 계속 오셨겠고 그러면서 계속 나는 지쳐가고 이거는 단순하게 이론의 문제가 아니다.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인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그분이 에너지가 비어있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서 에너지를 흡수해 간다라는 느낌이 더 강했었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에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에너지라는 건 뭔가부터 따져야 하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 쉽게 말해 심리적 에너지란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않은 정신의 체력이다. 게임에서 HP가 떨어지고 기를 모으면 다시 채워지는 것처럼 심리적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심리적 에너지가 충분할 때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으면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으려 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또한 많은 심리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지 않는 한 심리적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자, 불안은 HP가 10분의 1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제 한 대 치면 죽어요. 조마조마하죠. 이게 불안이에요. 예기불안이나 이별불안처럼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사건 없이도 일상 속 자잘한 일들로 인한 심리적 에너지의 소진만으로도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고의 차이가 뭐냐? 나는 그 차이가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 스스로 자기를 잘 안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에너지가 없는지 없어지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보고 있으면 내가 에너지가 없어지고 뭔가 빠져나가고 뭔가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는 비난받아 마땅해 비난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야 또 이렇게 비난하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가거든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 중에 빠져나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우울증으로 가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내면을 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에너지가 빠져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쭉쭉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신체적인 에너지까지 간섭을 할 때 그때 신체적으로 위기가 느껴져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그때 불안해지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그분이 되게 비하하고 자책감이 굉장히 크신 분이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힌트가 됐던 게 뭐냐면 장미 씨가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나와서 그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제일 좋은 그릇을 꺼내서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자기가 만든 음식을 담아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겠구나. 저게 자기 자신을 대접해 준다라는 의미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그 부분을 정교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죠.
운 좋았다. 그냥 수렁에서 빠져나온 느낌? 정말 지옥의 구덩이에서 거의 죽음 끝까지 갔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진짜 저 불태웠을 거예요, 저를. 저뿐만 아니라 제 와이프, 애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직원들은 당연히 떠났을 테고, 이거 혼자 남아서 어디 고시원 같은 데서 혼자 살다가 뭐 병들어 죽었겠죠. 아니면 뭐 스스로. 메마른 마음에게 붙는 한 바가지의 물. 마중물 요법이란 5가지 일상적 서비스, 즉 먹고 씻고 자고 빨래 청소하는 순간을 포착해 스스로를 이렇게 칭찬해주는 것이다. 성은아, 나를 위해 밥을 먹여줄게. 응. 성은아, 나를 위해 밥 먹여줘서 고마워. 잘했어. 응. 그거 처음 받고 좀 한탄했어요. 이거 나를 위해 먹어줄게. 이거 뭐야 이거. 처음에는 안 했죠. 그냥 어디 챙겨쳐 놓고. 그때 예민해서 그런지 되게 반발심이 들더라고. 그대로 승민아 나를 위해서 먹여줄게. 승민아 나를 위해 먹여줘서 고마워. 잘했어. 이게 내가 내 자신을 의식하고 관찰해야지만 이게 마중물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먹어주고, 내가 나를 위해서 씻겨주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치료법이. 내가 사랑받았어야 될 시기에, 어렸을 때 사랑을 못 해줬으니까 내가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남들한테 사랑받으려면 10배, 20배의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니까. 마중물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일상에서 정말 간단하게. 저는 너무 간단해서 이상했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되는 거라고? 내가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연불처럼 그 4단어만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고? 안 믿겨지는 거죠. 마중물이 계속 이어지면 그 다음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첫째, 혼자 있을 때 자기 비난을 안 해요. 그거는 제가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마중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확인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번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번 주는 조금 우울했어요 라고 하면 저는 얘기하죠. 마중물을 좀 덜 했나 봐요. 그래서 관계가 서로 자기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또 자기 비난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또 우울해져요. 다시 또 마중물을 더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또 다음 주에 되면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죠. 사람이 마중물을 줄기차게 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잘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도 하면 할수록 마중물이 어렵다고 늘 얘기하시거든요. 물론 잘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하시다 보면 약간의 기복은 있다 하더라도 마치 뭐 증시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상향으로 계속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마중물 자체가 우울증에도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마중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람마다 막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는 그 상태를 조금 올려주기 위해서 에너지 보충제로 항우울제를 써요. 항우울제는 그렇게 저는 보조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성공적으로 잘 치료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지? 이거 우리가 암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해 못 할 거예요. 저도 저 한 5년 정도 됐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거든요. PT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뭐 제 동창들한테도 얘기하고, 야, 내가 이랬었는데 이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됐다. 다들 이해를 못 해요. 약간 얘 무슨 뭐 영업하나? 뭐 다단계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그 심리적인 논리하고는 좀 다른, 이게 새로운 거잖아요. 선생님이 만드신 게. 용어들이 다 생소하다 보니까 그거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죠. 선생님 책
그 서문에 세상의 진리는 어린아이들 말처럼 가장 단순한 것이 세상의 진리라는 톨스토이 말이 적혀 있잖아요. 피하는 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2번이 새로운 것에 대한 의심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운명적 변화를 만들 기회를 놓치게 하기도 한다. 나 또한 원장님을 처음 뵀을 땐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원장님이 쓰신 책을 읽으며 이론을 이해하고 직접 실천해보며 일주일 만에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몸소 느낀 후에야 이건 획기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부터는 그 원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보려고 한다. 태어나자마자 갓난아이가 뭘 느끼겠어요? 난 제일 처음에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추위 또는 뭔가 나오면서 받았던 고통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욕구가 발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그 먹는 욕구. 어린아이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 엄마 뱃속에서는 배가 안 고픈 기준이 있는데 모유를 안 먹거나 우유를 안 먹으면 생기는 배고픔이 하나의 결핍, 다시 말해서 불편함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 불편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방법이 우는 거. 처음에 우는 거야 그냥 자연스러운 본능처럼 우는 거겠지만 그게 잘 안 채워질 때 악을 쓰고 우는 것이 결국에는 분노의 원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욕구를 표현하는데도 에너지는 소모가 되고 욕구가 채워지면 에너지는 들어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욕구를 표현하면 아이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양육자들이 즉시 아이한테 먹을 걸 줄 거 아니에요? 간극이 짧으면 짧을수록 아이는 에너지를 덜 쓰게 돼요. 그러면 덜 쓰면 덜 쓸수록 에너지는 많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한 먹고 자고 씻고 청소 빨래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이 7가지 밥하고 설거지하고는 이건 나중에 커서 얘기인데 어쨌든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이제 잡아 놓고요. 이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 빨래하는 게 왜 기본적인 욕구냐? 그건 또 설명하기가 굉장히 또 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의 지도 책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걸 기본적인 욕구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무리 좋은 양육자라 하더라도 아이의 모든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다. 1차적인 기본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으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기본적인 욕구가 잘 채워질까 하고 고민하는 순간이 생긴다. 이것은 아이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가 배가 고프면 양육자가 내 눈앞에 있을 때 배고픔이 채워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양육자를 계속 보고 싶어하고 곁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이러한 욕구가 바로 2차적 욕구인 확인 욕구이다. 즉, 기본적인 욕구의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확인 욕구가 생기고 확인 욕구의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직접 인정 욕구가 발생하며 직접 인정 욕구의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간접 인정 욕구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 욕구들은 단절되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많이 받지 못했을 경우 직접 인정 욕구 자체가 커질 수도 있겠지만 아이의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욕구들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결핍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욕구와 대리 욕구들의 결핍에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욕구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마중물요법으로 채워 그 욕구의 결핍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확인 욕구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뜻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프로이트하고 동료들이 얘기한 알로플라스틱 어댑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토플라스틱 어댑테이션이라는 말이 있고, 그게 타자 변형적인 적응, 자기 변형적인 적응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형시켜서 내가 적응을 하거나 내가 나 스스로를 변형시켜서 적응을 한다라는 의미로 두 가지 양상을 서술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두 가지 서술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를 자기 뜻대로 변화시켜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로플라스틱, 나는 애티튜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충족을 하다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오토플라스틱, 자기 변형적인 태도로 바뀌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자기만 알다가 타인의 마음을 읽고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인격 성숙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서로 무리를 지어서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인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 심하게 오토플라스틱 애티튜드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은 지하철에 몸을 우겨넣듯 타인에게 끼워 맞추는 삶. 이곳은 대한민국이다. 저출산, 지방소멸,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그 많은 아이들의 꿈은 모두 슈바이처였던가? 그렇게 만든 성취 후 공허함. 급격한 성장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에너지 교환을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것이고, 내가 에너지가 많이 바닥이 났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 무기력이 오는 것이고, 인식을 못하면 불안이 와요. 거기에서 공황이 오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 변형적인 태도가 적고 타자 변형적인 태도가 많으면 좋으냐? 글쎄 난 그렇진 않다고 봐요. 반드시 자기 변형적인 태도가 더 많아야 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자기 변형적인 태도를 통해서 내가 욕구를 충분히 만족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을 난 두 개로 보거든요. 하나는 자기 가치감, 또 하나는 자기 효능감인데, 두 개가 동시에 섞이지 않고 등을 대고 서로 밀어내는 관계예요. 그래서 자기 가치감이 많은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자기 가치감이 적은 사람은 나머지를 다 자기 효능감으로 채워야 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 칭찬을 많이 못 받고 계속 비난만 받아왔던 사람들은 거의 자기 가치감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전부 거의 99% 이상이 자기 효능감인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공황장애에 많이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요. 이 자기 효능감이 에너지 교환 비율이 좋을 때는 충분히 자존감으로서 역할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자기 효능감이 채워질 때는 인정 욕구가 충족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인정 욕구가 충족되면 에너지가 얻는다고 얘기했죠. 그 에너지가 이렇게 한데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자기 효능감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 교환 비율이 굉장히 저효율적인 상황일 때는 자기 효능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분은 속빈 강정으로 남는 거죠. 에너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 가치감이 조금이라도 한 5에서 10%라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 쪽이고, 나머지는 자기 효능감이 가득하다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타자 변형적인 태도에서 자기 변형적인 태도로 이렇게 전환되는 순간, 확인 욕구에서, 시각적인 확인 욕구에서 인정 욕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고요. 자기 가치감에서 자기 효능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 시기를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격도 형성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얘기한 욕구 발달에서 얻어지는 욕구 충족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그 욕구 충족감들이 모여서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욕구 발달은 얘기가 더 자세한 건 또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얼개를 얘기하게 된 것 같아요. 마중물이 잘 안 돼서 자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자책을 할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책의 기능은 내가 해야 되는 걸 하게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지 않게 하거나 그건데, 그거 두 기능도 못하면서 나만 이제 주저앉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책을 하지 말 것. 이때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모든 게 너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연락을 드려야겠다. 이제 이거는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을 먹고 이때 이 주에 이제 연락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생활도 되게 미니멀화되고,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안 먹는 것도 냉장고에 엄청 쟁여놨었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게 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냉장고가 되게 깔끔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싸놓지를 않아요, 냉장고에. 안 입는 옷들 막 못 버리고 계속 싸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공간은 좁아지고 선택할 것도 많아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막 심플해지고 막 미니멀해지니까 소비도 되게 줄어들고 식탐도 많이 제일 먼저 줄어든 게 식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뭐 소비 패턴, 옷 사고 막 이런 것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인정 욕구가 줄어들면서 그 무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해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중물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만약에 우리 임상에서 또 의원에서 제일 자주 보고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문제는 뭐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우울증이고 하나는 불안장애일 거예요. 뭐 공황장애가 포함된. 근데 이제 우울증의 특징은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우울감, 기분이 저 아래로 꺼지고 훅 내려가는 그런 우울한 기분과 동시에 또 하나는 무기력증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무기력증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을 특징으로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에너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기력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에너지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에너지가 왜 없는 거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울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없어지는 이유는 결국엔 자기 자신의 자책에 있어요.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혼자 있으면 자꾸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오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그때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 계속 재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았던 감정들을 계속 재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 감정이 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참고 견디는 데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그런 일들이 잦게 있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은 그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애를 쓰면서 그 감정이 붙어있는 기억을 누르게 되는데 그 기억들을 누르는 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견디는 데도 들어가고 에너지가 다시 그것을 꾸역꾸역 밀어 넣어서 억압을 해서 밀어 넣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 상태로 하루하루를 생활해내는 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고, 에너지가 없어지다 보면 더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지다 보면 이렇게 눌러놨던 과거의 기억들이 그냥 저절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되면 또 괴롭고, 괴로우면 또 다시 누르는데 또 에너지 소모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에너지 소모는 부쩍 늘어나게 되죠. 그 무기력의 원인을 자꾸 자신한테 두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무기력해요. 무기력한데 이 무기력함에 대한 죄책감을 자기한테 전가시키지 않으면 그냥 무기력한 채로 끝나요. 근데 그 무기력의 원인을 자꾸 자기 자신한테 전가해서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기력하다, 또는 무기력한 내 자신이 너무 싫다 해서 자책을 하게 되면 그 자책으로 인해서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감정을 또 내리누르게 되고, 내리누르다 보면은 실제로는 의식 속에서 자책을 하지는 않는데 무의식 속에서 자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식선에서 자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의식에서 자책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식에서 자책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요. 그죠? 자책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땅을 파고 들어간다고. 지하 20층으로 땅을 파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감정이. 그 정도로 우울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의식으로 자기를 비난하고 있다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지 않으면 우울해질 이유가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울증의 원인은 수많은 원인들이 교과서에는 있지만, 그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허브 하나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자기 비난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도 자기 비난을 하지 않으면 낫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마중물을 열심히 하시는 우울증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자기 비난이 멈추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비난을 그럼 왜 하느냐,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나하고의 관계도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내 앞에 또 다른 내가 앉아 있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두 친구가 또는 두 원수가 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합쳐서 나. 내가 나를 엄청 미워하고 있으면 비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나는 나를 싫어할까요? 뭐라 할 말이 없었다. 밖에서는 좋은 이미지의 부모가 자식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그동안 나 자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여러 가지 관계에 몰두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나의 노력과 뭔가 공들이는 에너지가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 나 자신한테 돌아오는 에너지, 나 자신을 보살피고 가꾸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거의 없다시피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대부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격차가 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해요. 왜? 나는 위선자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잘해봐야 나는 내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본능적으로 알아요. 넌 지금 그렇게 훌륭하다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넌 안 그랬잖아. 비난을 하게 되고 그 비난을 상쇄하기 위해서 자기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밖에서 에너지를 쓰고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비난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 자체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나는 자존감이야말로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자기 에너지를 비난하면서 에너지를 깎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을 깎아내니까 비난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깎인 자존감을 또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그럼 어디서 메꿔요? 제3자한테 가서 나는 대단히 착하고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인정을 받음으로써 에너지를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벽돌 밑에 장 빼서 위에다 올려놓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에너지 고갈 상태를 계속 보상하려고 노력하지만 에너지는 더 마이너스가 되고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돼요. 거의 그냥 우울감의 바닥을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우울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비난하지 않게 되고 비난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생길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는 의식적으로라도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는 내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하고의 관계도 인간관계인데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인 이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관계를 아무리 잘 유지하고 가동을 해봐야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우울증의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일 중요한 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이냐는 거죠. 돈을 갖다 주면 될까요? 돈은 어디서 버는데? 나를 혹사시켜서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내 생각에 훨씬 적게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으면 그 사람 치료될 거예요. 자기가 좋아질 거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노동을 하고 자기 생각하기에는 과도하게 노동을 하고 자기가 받는 보상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와의 관계를 돈으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엄마가 나를 챙기듯이 부모가 나를 챙기듯이 내가 나를 먼저 챙기고 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러면 나하고의 관계가 저절로 회복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봉사를 하는 엄마가 그 바쁜 와중에도 아이를 살뜰히 챙기고 아이 먼저 먹이고 씻기고 청소 빨래 다 해주고 나서 남는 시간에 아들 오늘 봉사 있는데 내가 갔다 올게. 그러면 엄마 어서 갔다 와. 난 엄마가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하겠죠. 그 먼저 챙겨준다는 것 자체가 결국 내가 얘기하는 마중물요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기본적인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켜 주느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의 역할을 잘 못했다? 그런 데서 결핍이 있다? 그 결핍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깨졌다? 그러면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확인 욕구, 인정 욕구도 잘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먹고 자고 씻고 청소 빨래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 7가지 영역에서 할 때마다 자기한테 내가 나를 위해서 밥 먹여줄게. 성규야 밥 먹여줘서 고마워 잘했어. 그리고 붙여서 바로 다음 동작에 반찬 먹을 때도 똑같이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밥 한 번 먹고 나면 20번 이상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나면 엄마가 나한테 떠먹여준 느낌이 날 수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느냐? 아니요.
그냥 억지로라도 하셔도 돼요. 어쨌거나 처음에 화해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거부감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화해를 권하는 게 진정성이지 않겠어요? 한 번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건성이라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겠죠. 마찬가지로 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는 진정성 있는 마중물 한 번이 아니라 약간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내가 나한테 반복해서 얘기해 줌으로써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많은 횟수의 마중물을 해주는 것이 자기와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7가지를 다 잘 해줄 수 있으면 더 빨라질 것이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자기한테 해주는 일이 먹고 자고 씻고 3가지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3가지만이라도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엄마가 챙겨주는 설거지, 청소, 빨래를 굳이 내가 떠맡아서 해야 빨리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지쳐가지고 시도도 못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에너지가 많아지면 하나씩 시도해보는 느낌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 영역을 넓혀가야 된다. 어쨌거나 마중물을 할 때 최대한 마중물 횟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많이 할수록 그 순간이 오는 시점이 빨라진다. 어떻게 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오래 아이를 버리고 나갔다 온 엄마는 아이의 결핍을 메꿔주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결핍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마중물을 아무리 해도 느낌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끝까지 받아줄 때까지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좋아지시는 분도 있어요. 일주일 만에. 어떤 분들은 한 달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석 달, 어떤 분들은 1년 걸리는 분도 있어요. 나를 내버리고 10년 만에 온 엄마가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해가지고 아무리 잘해준다고 한들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조금 하다가 효과도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안 하게 되죠. 잊혀져 버리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시는 분들 성공해요. 실제로 1년 만에 마중물의 효과를 보고 극적으로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요. 좋아질 때는 정말 누군가가 나를 보살펴주는 느낌이 드는. 그러니 우리 PD님이랑 저는 진짜 행운한 거죠. 알 수 없어요. 진짜 저런 분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지금 결혼 20년 차인데 그 신혼 같죠.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 신혼 같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사는 느낌인 거죠. 이제 막 50대, 60대 돼서 또 이거를 모르고 괴로운 거보다 맞아요. 또 어쩔 때 가끔 생각해요. 이제 자꾸 까먹지만 지금 이렇게 막 알게 돼서 하려고 하는 게 더 너무 다행인데. 네. 과거와 미래에서 빠져나와 지금의 나 자신을 돌봐주기로 했다. 신기하게도 2달 전 약간의 공황이 온 것을 끝으로 더 이상 공황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같은 회사에 같은 주변에 같은 공간인데도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1분마다 온다. 이게 원제가 원래 오픈 유어 아이즈라고. 근데 그런 일들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뻥 뚫린다고 하는데 저는 머리가 열린 느낌이에요. 20살 때부터 참 괴로웠던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돌봄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걸 마중물을 통해 알게 되어서 고맙고 잘했다. 나를 위해 마중물을 해줘서 고마워, 잘했어.
마중물의 범용성은 얼마든지 많이 말 이제 해드릴 수 있겠어요. 첫째로는 일반적인 모든 중독에 저항을 할 수 있어요.